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요, 우리가 페이지 636페이지 창호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는 이제 개요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건축물의 문과 창들을 주로 이제 총칭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에서는 계구부의 이제 채광과 조망, 환기, 통풍 및 출입 등을 위해서 창문 및 유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페이지 637페이지 유리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창호공사하고 나면 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리를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에는 첫 번째 판유리, 시트글라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제 가시광선이라든지 가시광선의 투과 유리를 이제 차단하고 자외선을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2에서 6mm 또는 두께에 따라서는 박판 또는 후판으로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유리라고 해서 이제 온도로 이제 그 강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퍼레이드 글라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리에 3에서 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파기의 시에는 파편이 없어가지고 안전한 부분이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유리에도 강화유리를 시공하게 되고요. 이제 설치하게 되고요. 설치하게 되면 파손되게 되면 조각조각 이제 파편이 이제 뾰족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강화유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고층 건물의 창이라든지 테두리가 없는 유리문 또는 계단 난간 등에 주로 설치하는 부분이 강화 유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유리는 안전 파괴 시에는 상당히 좀 사람들한테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망임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망임유리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보시면 5mm의 이제 망임유리를 사이에 이제 와이어 글라스 같은 심선처럼 들어가 있어서 유리 내부의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등이 망을 넣어 가지고 압착 성형한 판유리가 망임유리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접합유리, 레미네이티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 유리를 탄성률 또는 유리 접착 필름으로 이제 접합시켜 가지고 가압하거나 가열해서 하나의 판유리를 만든 유리가 이제 접합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선박 또는 수족관 진열장 등과 같이 도난 방지가 요구되는 곳에는 접합유리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층유리, 이제 우리가 페어글라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요즘 시공하는 부분에 웬만한 부분들은 복층유리로 시공합니다. 이 복층유리를 시공하게 되면 단열이라든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사이에 건조 공기를 넣어서 채워 넣는 부분으로서 이제 유기질제로서 이제 밀봉이라든지 접착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중간에 공기층을 넣어서 열 저항에 대한 단열 효과라든지 6mm, 12mm 또는 24mm, 38mm 이런 것들로 해서 보온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단열 측면 보완을 한 유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복층 유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이제 주로 이제 발코니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2mm 또는 24mm 복층 유리를 주로 사용하고, 외부에서 이제 방음 또는 단열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복층 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열선 반사 유리라고 있습니다. 솔라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사나무를 얇은 막을 코팅해서 반사막을 입힌 유리를 말하는 거죠. 태양광선의 반사 냉방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이 들어오는 부분에 열이 반사되기 때문에 내부로 이제 부하를 좀 열이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유리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층 유리를 이제 페어글라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표를 보시면 63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그림 19-1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19-1에 복층 유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복층유리를 구분하는 부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접착제가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스페이서라든지 흡음재를 넣어서 공간을 주면서 공기 건조층이 있게 되면 양쪽에 이제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두께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12mm는 3mm 플러스 6mm 공기 에어가 들어 있고 플러스 3mm가 돼서 이게 총 두께가 이제 12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크기는 1129 곱하기 1829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가로 세로가 이제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무게가 15.3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게가 이제 킬로그램 퍼루베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mm 같은 경우에는 8 플러스 12mm 이제 공기층이 있고 8mm가 돼서 24mm가 됩니다. 요 평균 무게는 40.5mm가 되겠습니다. 40.5mm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열선 반사유리 이제 솔라 릴레이티브 글라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19-2에 보면 유리가 이제 투명 유리가 밖에 있고 안에 이제 열선 반사 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 복층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빛은 들어오지만 열은 열선에 대해서는 반사가 되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오는 냉난방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선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가 더워진다면 냉난방 부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비 비용, 장비에 이용되는 효율들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에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유리 종류도 시공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선 흡수 유리라고 있습니다. 히트 에버소브링 글라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량의 산화철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등을 첨가해서 가시광선을 하지만 열선인 적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열선 흡수유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유리, 현재 지금 이런 노이유리가 웬만한 공사 구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온 스퍼터링이라고 해서 한쪽 면에 얇은 음막을 코팅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에너지 전략 효율이 상당히 높아서 많은 부분이 적용되는 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639페이지 보면 19-3의 노이 복층 유리 설치 창호의 단면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단면 보면 이제 그 세팅 블럭에다가 우리가 이제 내외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로이 코팅 유리를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합니다. 안에다가 코팅면을 넣어서 이제 그 파란 면이 노이 유리를 보시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안쪽 면으로 이제 들어오는 안쪽에서 바깥 면으로 로이 코팅면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블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블럭은 사각 모양의 성형 유리 두 개를 가열해서 용융해서 접합한 후 내부의 건조 공기를 채운 중공 유리 제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투명하게 해서 보온, 채광, 의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도 안 보이고 내부에서 외부가 잘 안 보이는 불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유치원 이런 공간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가 잘 보온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리 블럭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리공사의 시공 순서를 보시면 성능에는 내화증 성능이라든지 유리 부위의 차수성,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죠. 배수, 내진, 내충격성 또는 열 깨짐 방지성.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공을 유리면에 이물질로 가공이 혹시 되어 있을 때 열에 의해서 이제 장기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 깨짐 방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열성을 갖고 있고요. 태양열 차폐성, 태양열을 차폐하는 부분이 이제 너무 뜨거운 부분이 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태양열을 차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에너지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설계 풍압에 대한 구조적 성능과 건축물에 요구되는 단열 성능 또는 지역별 용도 지역별 또는 용도별 위치별 성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제품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계획과 유리 생산업체 시공법에 따라서 구조계산서, 시공상세도, 청소 및 안전관리계획서, 운반 및 양중계획서 등을 포함해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페이지 640페이지 보면 유리공사의 시공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주로 이제 설계도서, 이 설계도서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공장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제작을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 현장 가공을 합니다. 현장 가공을 해서 이제 검사가 완료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설치 과정을 겪고 최종적으로 이제 잔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처리,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시공해서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으로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가공 및 보강 같은 경우에는 판유리는 이 부분이 많이 잘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을 부착한 유리 칼로는 절단이 가능합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가 목재 상자 또는 팔레트에 운반되어서 현장에 반입되어 지정 장소 그대로 보관해야 됩니다. 유리도 일종의 치성 파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러지면 와르르 다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치성 파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리 설치법에서는 게스켓, 그러니까 게스켓은 유리를 설치하고 나서 사이드에 게스켓을 이제 샤시 사이에 이제 그 고무나 세팅 블록 같은 걸 집어 넣어주고 이제 합성 수지 제품 게스켓을 유리 홀에 끼워줍니다. 그래서 유리가 고정되고 그 게스켓 내부에 물고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결로수 배출구도 두어서 시공을 처리해야만이 추후 유지 관리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링제, 그거를 끼우고 나면 금속과 플라스틱, 나무 등이 만나는 부분에 유형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누름 고정용 홀에 유리를 끼우고요. 그 탄성 실링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보시면 64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림 19-6에 실링제 사용하는 유리 설치와 세팅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 측면 블록에 이렇게 되어 있고 결로수가 이제 배수가 되는 부분 밑에 하부에 있고, 요 밑에 이제 그 까맣게 있는 유리를 세워 놓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세팅 블럭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 놓고 나면 유리가 이제 처지지 않도록 이쪽도 세팅 블럭이 있죠. 이쪽도 이제 전체 면에 대해서 세팅 블록을 하게 되면 이제 윗부분은 굳이 이제 실리콘으로 처리하니까 이 유리 하중에서 양쪽에서는 혹시 마찰면에 부딪히면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세팅 블록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것도 인발 철근 콘크리트가 이음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 적게 이어지는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세팅 블록을 설치하면 일종의 이제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공간에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SGS 이제 서스펜디드 글라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벽 전체에 금속 클램프를 두꺼운 대형 유리를 매달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자중에 의해서 안전한 평면을 유지하고요. 유리 내부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굴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주로 이제 관공서나 큰 건물 이제 주출입구나 이런 쪽에 보시면 많이 이런 그 부분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642페이지 S공법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러버 글라스가 여기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플레이트가 여기 있죠.
페이스 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탈 멀리언이 여기 있고, 페이스 플레이트가 하부에 이제 있고, 여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러버 글라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제 중간에 페이스 글라스가 이제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쪽에 다 이제 매달아서 대형 사무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보강제를 넣어가지고 시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G, 그러니까 스트럭처 실란트 글라이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링제로 내측 지지를 유리를 접착시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지지하는 변수의 수는 1면, 2면, 3면, 4면의 SSG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다. 그래서 2변 지지공법과 4변 지지공법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643페이지 보시면 SSG 공법의 시공의 단면도가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G 공법, 스페셜 포인트 글라이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요, 강화 유리판에 네 구석의 구멍을 뚫어서 특수 가공한 시스템을 볼트 삽입시켜서 유리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면 지지 유리 공법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페이지 644페이지 보시면 19-9에 SPG 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속 철물을 이제 달아매서 유리가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유리와 유리면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속분을 써가지고 이제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관공서나 큰 건물에 가면 이렇게 이제 유리를 붙잡아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림 19-10에 이제 잘 나와 있고요. SGS와 SPG 공법이 설치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양 및 잔재 처리 같은 경우에 유리공사 후에는 유리면을 용제로 이제 세척을 하고요, 깨끗하게 해서 이제 잘 보양을 해야만이 이착 오염 방지를 할 수 있고, 표면에 종이를 붙여서 타 작업으로 인한 파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공을 예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블럭의 시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벽에 직접 묻을 때는 유리블럭의 갓둘레의 테두리 안에 백색 시멘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유리블럭을 붙여서 된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 유리블럭 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페이지 645페이지에 보시면 19-11에 유리블럭 그 시공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시공 밑에 하부에 이제 19-12 유리블럭 설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 연구소나 이런 공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당히 유치원 건물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시공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단열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그냥 넘어갔습니다. 646페이지 창호의 표기법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올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창호별 기호, 창호 기호와 표시 방법, 창호 기호와 표시 방법의 개폐 방법,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바로 넘어갔는데 646페이지에 창호 표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도면에 많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산업기타 시험에 이런 창호 기호 표시를 선택하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47페이지 그림 19-13에 창호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의 그림을 이제 시공 도면하고 단면도로 해서 이제 각 창호의 도면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미석이는 어떤 그림이다, 미닫이는 어떤 그림이다, 맨 끝에 미석이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도면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표시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창호의 이제 647페이지 목재 창호에 대해서는 함수율이 이제 12에서 15 이하의 이제 목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목재 창호에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목재의 종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목재의 수종, 품질의 등급, 마름질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종별로 이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19- 표 19-1에 보면 명확하게 이제 종별로 시방의 기준에 따라서 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48페이지에 이제 19-1에 이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목재는 수심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요. 함수율은 18% 이하다라는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플러시 부분은 울거미재 또는 나왕 또는 수나무류, 삼나무류, 낙엽석류 및 잡나무 등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 19-1의 수종, 품질 등급, 그 다음에 마름질 방법에 따른 목재별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수종, 그 다음에 품질, 마름질 방법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고요. 종류는 이제 A종부터 B종, C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에 해당하는 부분, 화렵수에 해당하는 부분, 등급이 또 이제 품질 등급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울거미재, 띠장재, 판재,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제품을 쓰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 표 19-1, 648페이지를 참고해서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창호의 구성, 출입구나 창문은 창문을 이게 다른입니다. 이거 오타난 것 같습니다. 다른 개구부들을 문골이라고 하면서 이제 닫아서 이제 개폐하거나 만든 것을 우리가 이제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틀에 페이지 648페이지 그림 19-14의 문틀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윗틀, 중간틀, 선틀, 문지방, 중간 선대, 중간 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다 여러분들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창호의 설치라고 하는 부분, 주로 이제 공장 제작에 의해서 이제 많이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조립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장 반입되면 변형이라든지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파손 또는 오염, 오손이 없도록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골조공사나 조족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창호의 위치나 창호 설치를 위해서 계급의 크기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수정해서 이제 어려움 없도록 공사 시공 계획을 잘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제 창호 같은 경우는 창호는 스틸 셋이 스틸도 구분하고요. 장제 및 알루미늄 합금 셋이, 그 다음에 이 장제가 아니고 강제입니다. 강제 및 알루미늄 합금 셋이, 경량 셔터, 방어 셔터, 그 다음에 건축용 방화문 등이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화재 시에는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창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서 이를 기반으로 공장에서 제작, 방청 처리하고요. 방청 도료를 한 뒤에 현장에 반입한다. 방청은 왜 하나요? 다른 쪽에서도 방청 부분이 많이 있었죠. 철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방청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설치공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649페이지 보면 하단에 설치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 세우기 공법, 먼저 세우기 공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벽체를 먼저 시공하고 창문틀을 나중에 설치하는 것을 이제 나중 세우기라고 하고요. 먼저 세우기는 거푸집을 조립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는 방법이 이제 먼저 세우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타르 4층 같은 경우는 고정하고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에는 가설 받침, 고임, 버팀대 등을 빼고 시멘트를 틀을 안쪽에 밀실하게 채워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차츰을 잘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빈 공간에서 안쪽을 잘 다져서 넣는 부분,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가 사춤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도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면 문틀에 정벌칠을 하고요. 목재니까 바닥 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틀 정벌칠을 마감 후에 실재벌칠로 해서 벽 마감 전에 철물 설치하는 재벌칠 후에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도장은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과 수밀성이 매우 우수해야 되고요. 개폐가 경쾌하지만 강제 창호에 비해서 내화성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페이지 650페이지 보면 이제 하단에 알루미늄 설치 바와 조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각각의 알루미늄 바의 제품에 따라서 조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그림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수지 창호 같은 경우에, 합성 수지 창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하이샤시라고 많이 하고요. 아코디언 코튼이라고도 합니다. 아코디언 도의 비닐 또는 무테 아크릴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651페이지에 이제 합성 수지 창호의 앵커 철물 고정하는 부분이 구조체, 이 부분은 구조체 이제 골조 부분이고요. 콘크리트면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요 위에도 이제 콘크리트면에다가 이제 앵커 플레이트를 해서 고정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밑에 여기 이제 고인목을 넣고 요 밑에 이제 사춤을 처리해 주는 부분이 이제 몰타를 잘 처리해서 사춤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잘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리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리 전체를 넣은 그 통유리문과 문 하부에 널을 댄 징두리 널, 그러니까 굽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유리를 끼울 때는 울거미에 이제 개스켓 등을 면에다가 끼워 가지고 끼우는 방법으로 윗마기에 홀을 파고 내리 끼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울거미가 이제 겉자가 2개 들어갔습니다. 오탄한 부분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창호, 무태문이라고 합니다. 특수창호는 무태 강화 유리문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가 없는 그 특수창호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플로우 힌지를 달고 자동 개폐 장치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그 무태 강화 유리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태 플러스 문은 메타크로 수지 또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경질입니다. 경질 염화 비닐 PVC 수지문으로 이제 강도가 크고요. 경량이어서 이제 좋다라는 부분, 투명광, 투광성이 좋고 착색성, 미관이 좋아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무태 플라스틱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딩 도어, 여러분도 이제 중간에 접히는 부분이 폴딩 도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실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폴딩 도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병풍 같은 모양으로 이제 문이 신축이 자유롭다는 부분. 그 다음에 주름문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았을 때는 창살처럼 되고요. 열면 주름이 접히는 문으로서 이제 도난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주름문으로 보시면 되고, 셔터, 스틸 셔터라고 하는 부분은 셔터는 이제 감아 올릴 때 또는 개폐해서 오르내릴 때 이제 하는 부분으로서 여닫이 철제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연강 스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커튼처럼 면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방화, 차연, 투수 방지, 그 다음에 내풍하게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식과 체인식과 전동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방음문은 이제 주로 방송실이라든지 음향실이라든지 이런 속에 주로 이제 구조 틈새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방음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회전문은 대형 건물, 호텔, 백화점, 병원 등은 여러분들이 많이 출입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19-17에 보면 회전문이 653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문, 여러분 감지기나 스위치를 적용해서 문의 개폐를 자동화 문을 사람이 출입 많이 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상점에 주로 사용하는 부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 자동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은 센서에서 많은 부분이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653페이지 19-3-7의 창호 철물, 그러니까 창호를 붙여지는 모든 부속 철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 창호용과 강제 창호용, 형식, 시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능이 잘 발휘되고 발휘돼서 편리하게 미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창문 같은 경우는 보통 정첩 또는 우리가 경첩, 그러니까 버트 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철제, 판철제, 황동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유정첩은 외자유정첩, 양자유정첩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버터리 힌지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또는 공중전화박스, 출입문 등이 많이 쓰이는데, 요 내버터리는 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기사 시험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플로어 힌지, 문을 자동으로 닫거나 닫히게 하는 부분이 플로어 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갔다가 그냥 문을 그냥 놓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유압에 의해서 이제 닫혀지는 부분이 플로어 힌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피벗 힌지, 도어 클로저, 함자 불쇠, 그 다음에 실린더 자물쇠는 여러분들의 문을 열 때 돌려서 여는 부분이 실린더 자물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돌적이라든지 그 부분이 같이 있고, 이제 그 플로어 힌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보듯이 이제 정첩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도어 클로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열쇠, 자물쇠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것도 이제 같은 자물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와 이제 정첩, 레버터리 힌지, 레버터리 힌지, 플로어 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벗 힌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거는 열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물쇠로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자 자물쇠와 실린더 자물쇠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도어 클로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석이, 미닫이, 창문용 철물, 그러니까 레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레일은 이제 레일이라고 하는 부분, 강철제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 바퀴, 플로어 레일이라고 하는 부분, 도어 행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제 그림으로 아까 구분했듯이 655페이지에 나온 그림과 동일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내기 철물이 이제 아까 나온 19-18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호 철물, 설계도서에 요구하는 창호의 재질과 종류, 크기, 성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656페이지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계획서 작성해서 보고 최종 마감 및 창문 설치하면 끝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58페이지 도장 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공사는 이제 콘크리트 면에 또는 미장면에 면 정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건물 내외부의 표면에 도료를 칠하는 공사가 건축의 마무리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 659페이지 보시면 도료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도료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도료의 구성 요소, 전색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칠한 그 면에 이제 전색제를 칠해주고 수지, 경화제, 그 다음에 용제, 첨가제, 안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료는 우리가 이제 체질 안료라든지 무기 안료라든지 유기 착색 안료 이런 것들이 이제 안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20-1의 도료의 구성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660페이지 보시면 20-1의 도료의 분류 방법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성분 주요소에 의한 분류가 있고
뭐 도료의 유통 경로에 의한 분류가 딱 있으니까 이런 구분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맨 끝에는 도료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구나라는 부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탕 만들기 공사, 이제 도료를 견고하게 칠하려면 면이 고루고루 평활하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면을 목재면 바탕면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건조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재 쪽에 함수율이 13에서 18% 이하가 돼야만이 충분히 잘 목재면에 도료가 도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먼지, 오염 이런 부착물들을 깨끗이 청소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평탄이 연마가 돼야 되겠고, 옹이땡 같은 경우는 정리해주고, 옹이 갓돌레 같은 것도 이런 송진이 흘러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면 정리가 돼야만이 우리가 도료를 시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철제면 바탕 만들기 같은 경우 기계적 방법으로 이제 스크레이퍼라든지 와이어 브러시라든지 연마 등으로 이제 쭉 갈아서 모래라든지 철강 등 입자들을 분사해서 충격과 마찰로 인해서 녹과 오염을 싹 제거해 주는 부분이 기계적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은 휘발유라든지 벤졸, 솔멘트, 나프타 용액을 사용해서 씻어내거나 알카리성 수용액으로 가성소다라든지 메탄 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은 이제 수용액 70에서 80도로 열 처리한 후에 더운 물 씻기를 해서 알카리성 부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성 벤질, 트리크렌 등을 용제로 깨끗하게 씻어내 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연 도금의 바탕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2 내지 3%의 염산으로 세정하거나 인산염 피막 처리를 해서 밀착할 수 있도록 우수하게 이제 처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 만들기는 도료의 부착이 불량하거나 풍화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바탕 만들기 해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는 바탕재의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는 부분에서 표면 함수율은 10% 미만이 돼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장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장 공사의 시공이 되는데요. 662페이지 도장 공사 시공은 도료를 잘 선정하고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도서에 따라서 기준을 사전에 승인받아서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장 작업 조건은 도장의 품질 확보라는 부분, 시공 계획서를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 온도는 마이너스 4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9도의 온도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 추운 계절에는 도장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온에서도 도장 작업을 할 경우에는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하거나 피놀, 그러니까 흘러내려서 홀이 생기거나 또는 박리 현상이 발생하면 10도씨 미만의 저온에서의 작업하는 작업은 건조가 지연되거나 경화가 완전히 이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료의 종류별 온도에 의해서 하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은 풍속, 환기 조건, 습도, 바탕 만기면의 바탕 처리, 인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잘 정리해야만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도장 방법의 시공 방법은 이제 우리가 붓도장, 놀로도장, 붐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페이지 664페이지 보면 그림 20-2에 보면 붐도장이 이제 참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부에서 이제 총으로 쏴서 붐을 이제 벽면에 이제 쏘는 거죠. 그래서 원료를 이제 움직이면서 균일하게 이제 균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활도가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도장 재료별 시공 방법에서 보면 유성 페인트는 이제 주로 이제 목부 유성 페인트 도장이고요. 철부 유성 페인트 도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바니쉬 도장 또는 에나멜 페인트 도장, 그 다음에 네커 도장, 합성 수지 페인트 도장,
수성 페인트 도장, 알루미늄 페인트, 오타나는 페인트 도장, 그 다음에 녹막이 도장, 본타일 도장, 이런 부분이 이제 본타일 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뿜칠을 본타일, 이제 본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콘크리트 면에 이제 그 뿜칠을 해서 이렇게 주면 면이 이제 콘크리트 면이 이런 색으로 변합니다. 이건 본타일이라고. 이제 본타일, 실제적으로 타일이 아니고 타일면에다가 이제 그 도장을 함으로 인해서 타일 같은 부분처럼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또 특수 도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 도장은 목재 방부제 도장이 있고요, 방화용 도장이 있고요, 옷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은 방부제를 이제 하게 되면 부식이 되지 않는 부분, 방화는 이제 화재의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 옷 도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상력으로 해서 내구라든지 내산 또는 전기 절연이라든지 장식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옷 도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 668페이지 표 20-2에 보면 도료의 적용 부위와 적용 페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9페이지, 670페이지, 671페이지까지 좀 잘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장에 이제 그 하자 원인 및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20-3에 보면 도장 공사의 각종 하자와 방지 대책에 이제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자 유형 또는 하자 원인, 그 다음에 하자 방지 대책,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하자 유형, 하자 원인, 하자 방지 대책 이 부분을 이제 페이지 673페이지까지 잘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수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공사는 675페이지입니다. 수장공사는 말 그대로 수장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바닥, 벽 천정 등에 이제 대한 최종 마무리 공사가 수장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건축물의 성격의 각 실의 유형, 사용되는 환경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676페이지 보면 표 21-1의 수장공사의 분류와 주요 재료라고 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해 주시고요. 바닥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를 각각 공사별 주요 항목들이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숙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이제 바닥공사는 시멘트 모르타르 또 인조석 갈기, 현장 테라조 바름을 이제 바닥 마감재에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의 레이턴스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부착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깔끔하게 잘 청소한 다음에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77페이지 나무 널판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타일, 벽돌 등을 이제 바탕 위에 이제 고정철물 접착제를 부착해 가지고 이제 마감하는 부분이 붙임 바닥으로 보시면 되겠고, 깔기 바닥은 이제 온돌마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재로 이제 많은 부분이 온돌마루가 이제 시공되고 있는데요. 목재 조직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 및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요. 그 공간에 고분자 특수 물질을 투입해서 경화 처리한 재료로서 강도와 내구성을 떨어지지 않도록 일반 목재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주거용 공간의 거실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온돌마루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액세스 플로어라고 하는 부분은 전산실, 클린룸, 이중 바닥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통신실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액세스 플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678페이지 보면 액세스 플로어에 이제 그 시공 사진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 설치 예가 쭉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 통제실이라든지 통신실 이런데 주로 시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679페이지 그림 21-2에 보면 액세스 플로어의 설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바닥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액세스 플로어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하부는 다시 청소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액세스 플로어를 이제 떼어내고 이제 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밑에 하부는 이제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감 작업을 한 다음에
부착을 해서 이제 시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바탕 청소를 하고 먹줄 작업이 완전히 된 다음에 각각 지지대를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배선 작업이라든지 패널 시공 완료하고 마감재를 이제 위에 붙여주면 시트지를 붙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 걸레바지라고 하는 부분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복도 계통에 이제 밑에 하부에 이제 청소를 할 때 걸레가 와닿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걸레바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바닥재와 벽재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높이 10에서 20cm 정도로 이제 벽면에 이제 1, 2cm 정도 내밀거나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이 이제 걸레바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벽체 공사를 보시면 벽은 각각 요구 성능과 기능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공법과 마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른벽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벽돌, 블록, 라스 등으로 이제 바탕 위에 초벌 발음하고요. 고름질, 재벌 발음, 정벌 발음 순서로 이제 바른벽을 해주고요. 해반죽 같은 경우는 소속해를 주 원료로 하고요. 섬유제로서 이제 여물 등으로 이제 그 점도라든지 조절제를 이제 모래와 해초풀을 섞어서 이제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플라스터 반죽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벽지 발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각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임벽, 합판, 섬유판, 목무판, 합성 수직의 금속판 등을 가공재료를 이제 벽체 마감재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합판 같은 경우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바탕에 부착하거나 모서를 고정하는 부분, 섬유판, 목무판 이런 것들, 그다음 합성 수직 재료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모양이라든지 요철의 형태를 갖춘 니브를 형성하여서 벽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수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량 칸막이벽, 경량 칸막이벽으로 이제 하고 가동 칸막이벽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별도로 시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림 21-3을 보시면 682페이지 경량 철골 칸막이벽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림 21-4에 보면 고정식 칸막이 벽이 이제 설치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음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음벽은 이제 흡음벽에 이제 표면재를 따라서 이제 합판, 하드보드, 석고보드, 목모판, 발포, 스틸렌, 폴리스틱 같은 것을 써서 건축물에 적합한 공법과 특성을 지닌 재료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향 재료를 내기 위해서 의장성이 좋은 코펜하겐 리브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684페이지 보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정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천정을 우리가 마감하는 부분으로서 지붕 틀, 바닥 틀 또는 보틀의 이제 구조재를 갖추고 방진, 차음, 단열을 위해서 설치하는 에어덕트, 설비용, 배관 등 전선관 설치하는 공사가 천정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적절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진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비구조물, 이제 이 구조물은 아니지만 이 구조물을 접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진 성능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반자에는 판반자, 섬유제, 보드류, 시멘트판을 석고판이라든지 금속판을 되는 반자를 말하는 게 판반자라고 보시면 되고, 널반자는 반자틀을 짜고요. 그 밑에다가 널을 치켜 올려 가지고 못 박아서 붙여대는 것을 널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반자는 살대반자, 우물반자를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물반자라고 하는 부분은, 재물반자는 말 그대로 발을 재료를 천장의 내와 목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재물반자입니다. 또는 이제 모르타르 반자 같은 콘크리트 바닥면이라든지 밑을 모르타르 직접 바르는 반자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마감재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다음 도장 반자는 말 그대로 이제 솔칠이라든지 놀러칠이라든지 뿜칠을 해서 초벌칠, 재벌칠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광택이 난다든지 공해라든지 변색, 부식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도장 반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량 철골 천정틀 설치 같은 경우에는 경량 철골 강제로 배치해서 달대라든지 반자틀을 받아서 그 위에 경량 형광제라든지 볼트를 사용해서 이제 시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페이지 686페이지 그림 엠바 공법과 그림 687페이지 21-7에 티바 시공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엠바 티바 설치 시공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 부착 공사에서는 그림 21-8에 보면 천정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대라든지 앵커 구멍 설치해서 이제 콘크리트 면 앵커 구멍을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앵커와 볼트를 접합하고 앵커 볼트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 이제 채널을 결속하고 엠바에다가 엠바 설치하고 천장제를 부착하고 천장 부착물에 전기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모서리 마무리를 처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배 공사 이제 자재 발주 및 검사는 1차 바탕 만들기를 하고 초배지 바르기라든지 2차 이제 바르기를 바탕 만들기 한 다음에 정배의 바르기 순으로 이제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배의 기본 원칙을 잘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으니까 그 내용은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도배공사의 시공 순서는 자재 발주 검사 및 시공 계획, 도배공사의 준비, 그 다음에 1차 바탕 만들기, 초배지 바르기, 정배지 바르기, 보양이 하게 되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9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690페이지에 이제 21-2에 초배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초배지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한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양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이류에 대해서 이제 그림 21-3에 보면 이제 정배지는 초배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바르는 부분이 정배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이류와 합성 수지류와 그 다음에 섬유류와 어디죠? 섬유류와 그 다음에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렇게 해서 시공 수장공사의 전체적인 시공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도배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692페이지까지 확인한 부분이니까 이 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